아, 시작한 거구나. 네. 그래서 저희 저희 출석 체크부터 할게요. 나가. 내가 내가 해? 너왜 있어? 김성찬, 네. 한지상, 민재원, 최우석, 전성우, 성우연, 강지원 여기 있고 안홍규, 신동인 5분 늦는데. 5분 정수호, 홍은민 은민이 연락 없어. 은민이 나왔다. 5분 이성윤, 구본석, 서민주, 배민성, 최진혁, 이남석, 이무궁. 일단 은민이 연락 없고. 다음에 팀원 발표자 저희는 민지원. 민재원. 팀2 팀3 발표자 최신 발표자 안민성이고요. 주제는 GNN인데 그 GNN이 내용이 꽤 많아서 두 주로 나눠서 진행할 것 같아요. 오늘 1부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정입니다. 그래서 팀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팀1이 이걸로 되네. 네, 팀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브젝트 디텍션 팀은 페스탈 RCNN을 이제 모델로 선정해서 여러 태스크들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번 회까지 해오기로 한 게 데이터셋을 제대로 구성해 오는 거여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몇 가지 수정할 게 있어서 수정 사항이랑 해야 될 걸 적어놨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구조 원래 있던 데이터셋에서 좀 여러 레이블이나 변경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런 거 변경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까지 해올 게 모델 파인 튜닝에 관한 건데,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인하는 함수까지 만들어 놓고 만약 시간이나 능력이 된다면 밸리데이션이나 얼리 스타핑 하는 것까지 만들어 보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팀은 이제 시밀러리티 계산하는 팀인데, 이전에 해야 될 게 레즈넷 코드를 리뷰해 오는 거랑 레지듀얼 러닝 프로세스를 공부해 오는 거였는데, 그거를 해와가지고 회의를 했던 내용이 첫 번째가 저희 유사도 판별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를 해서 유사도 판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원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 시밀러리티 팀이 해올 거는 레즈넷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해 오는 걸로 했습니다. 팀 1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희 주 프로젝트가 가족관계,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가족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건데, 그 가족관계를 판별할 때 얼굴 이미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팀이 하는 거는 얼굴에서 여러 오브젝트, 뭐 눈이면 눈, 코면 코, 귀, 이거를 디텍션 하는 걸 오브젝트 팀이 하는 거고, 시밀러리티 팀은 그 오브젝트 디텍트 된 거를 바탕으로 걔네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별하는 걸 만들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팀2 발표자 정수호입니다. 팀2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데이터 셋을 구현하기로 해가지고 먼저 데이터 코드 셋이 이때까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저희 멘토님들과 함께 데이터 코드 셋을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거는 그 데이터 코드 셋이 잘 구현됐나를 확인하는 건데, 그 앨범멘테이션이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를 쓰면 그 트레이닝 할 때 그 다른 어떠한 변수에 뭐 손이 있다든지 그런 거가 나타날 때는 잘 트레이닝 안 되니까 에버멘테이션은 뭐 손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식의 다른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트레이닝하는 걸 에버멘테이션이라고 했고, 그래서 뭐 제가 짠 데이터 코드셋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트레이닝을 글라브로 받아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데이터 인코더랑 데이터 디코더 해가지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있는 그 이미지에 있는 그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인덱스를 출력하는 걸 하고, 디코더는 그 반대로 인덱스를 보면 얘가 어떤 이미지인지 그거를 구현하는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론 설명은 그레디언트 센스, 일단 여기에 질문 나왔던 배경이 그 원 네트워크당 로스가 원래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n개를 훈련시키면 n개의 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원 네트워크 시킬 때 우리 한 개의 로스, 그러니까 평균치 한 개 로스를 하는데 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나왔던 건데, 일단 먼저 여러 개를 하면 되게 많은, 이게 아마 저희가 가진 트랜스성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000개? 막 그렇게 테스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도 하고, 배치 사이즈 쓰는 이유도 한 번에 하나하나씩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설정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겠다 해서 이걸 했고, 그리고 모델 구현은 저희는 그 레지네 18 그 모델을 이용해서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최대한 구현해 와야 될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턴이 로스랑 F1이랑 ACC, 그러니까 정확도 3개를 리턴하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1DB에 저장하는 형태로 하려 했는데, 그 F1은 여기 있는 이 데이터셋이 데이쿤에 있는 대회인데, 이 F1을 출력하는 게 이 대회 목표 그런 거여서 그 F1을 출력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F1이 아마 저희가 예측값, 실제 정답 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거를 일단 구성해오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혹시 맨 위에서 네. 썼던 에버멘테이션 저건 뭐 라이브러리인가요? 저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맞아요. 저게 어그먼테이션용 파이터치 어그먼테이션용으로 나온 라이브러리인데, 파이터치 토치비전에서 제공하는 어그먼테이션보다 수도 많고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저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도 좀 더 간편해서. 그럼 트랜스폼 할 때 거기다 집어넣는 건가요? 트랜스폼 할 때 어그먼테이션 객체를 이용해서 트랜스폼을 시켜줍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팀2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팀3 발표를 맡은 최진혁입니다. 지금부터 팀3 발표를 시작할 텐데, 우선은 여기는 많이 쓰여져 있진 않은데요. 팀3는 일단 CS24N 강의를 들어오면서 NLP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24N 렉처 2와 3를 들어오고 그것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렉처 1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렉처 2, 3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NLP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를 통해서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둘의 각각 모델의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 각각의 모델의 장점들을 합쳐서 이제 나온 모델이 글로벌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렉처 3에서는 이제 그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거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뷰를 오늘 이제 6시에 팀 미팅에서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오늘 이제 과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CS24N에서
나오는 과제를 이제 팀3에서 각자 해서 그 2주 뒤까지 해오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제 마찬가지로 CS24엔 다음 주는 이제 렉처 4랑 5를 또 각자 들어와서 다음 주 그거를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네, 그렇게 오늘 미팅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내용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이후에 진행 가능한. 일단은 그 CS24N을 다음 주 듣고 그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 1을 끝내면은 그때가 시험 기간이 시작돼가지고 그 시험 기간 동안 한 2, 3주 정도 쉬어가는 시간 갖고 그 뒤로 아마 CS24N 강의를 좀 더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없으시면은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가 뭘까? 그 전체 방에 있어. 그거. 시작 바로 할게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 분야일 것 같은데, 머신러닝 온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머신러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적용되던 딥러닝 방식들을 이제 그래프 상에서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어떤 소개, 인트로덕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어요. 예, 그래도 하지만 이제 생소할 만한 분야고 이제 조금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끊어 주셔도 상관없고,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초반에 이제 그래프 머신러닝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넣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길어져서 아마 오늘은 일단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까지 제 분량이 배정이 돼서 일단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왜 그래프 데이터를 쓰냐, 제가 왜 GNN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 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예시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GNN이 최근에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바이오 쪽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나 이제 이런 알고리즘, 우리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많이 GNN 같은 그래프 기반 알고리즘들이 많이 사용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예시가 사실 그래프 데이터 타입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보시면 뭐 소셜 네트워크라던가 이코노믹 네트워크, 뭐 질병 패스웨이, 뭐 아니면은 분자, 특히 몰큘 저쪽은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 뭐 사이테이션 네트워크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면서 보시고 계시는 논문들이 보통은 다 공저자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맞죠? 뭐 같은 학교에 계신 분이라던가 원래 친분이 쓰셨던 분들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끼리 함께 보통 이렇게 쓰거나 논문을, 아니면 뭐 인용하는 논문들 간에도 관계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어떤 또 태스크가 있어서 이런 많은 태스크에서 그래프 데이터들이 사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굉장히 어떤 릴레이셔널,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를 엣지로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정보를 익스트랙트 할 수 있어요, 좋은 방법만 사용한다면. 하지만 그게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까지 따로 분리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GNN을 하면서 또 머신러닝은 그래프를 하면서 가지는 목적은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들을 어떻게 저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주요 태스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일단 굉장히 구조 자체가 복잡해요. 옆에 지금 제가 그림으로 넣어놓은 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나 텍스트는 일단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셀 바이 픽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격자, 그러니까 그리드 스트럭처라고 볼 수도 있고,
텍스트는 그렇게 따지면 그냥 1차원으로 이렇게 플래튼 돼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네트워크는 저렇게 굉장히 무작위성으로 어떤 노드와 엣지가 연결될 수도 있고 안 연결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한테 연결돼 있는 뭐 루프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제 하나의 이 노드에서 하나의 다른 노드에 여러 개의 또 엣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데이터 자체가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저런 그리드 스트럭처에 적용되는 방식들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심플한 거죠. 쟤를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따로 튀어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일단 그래프 분야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이 GRL,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이 전반적인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로우 데이터가 뭐 이제 그래프 데이터로 일단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 걔를 이제 뭐 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주된 그런 어떤 그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일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어쨌든 쓸만한 이제 피처 벡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걔에서 피처를 추출해 낼 것인가,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처 자체를 이제 그래프에서 유의미한 피처를 뽑아내는, 이제 그거를 자동화시켜서 머신러닝 방법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걔를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프 분야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저 어떻게 자동으로 피처를 뽑아낼 것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오늘 여기 발표하는 자료의 대부분을 이제 CS224W라는 이제 스탠포드 그래프 머신러닝 강의에서 가져왔는데, 그 강의 자체도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이걸 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주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그래프 하나하나에서 이제 저렇게 노드들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이제 D 다이멘셔널 벡터로 이제 인베딩을 할 거예요. 그걸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바꿔주는 거를.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뭐 비슷한 위치에 있다거나 토폴로지컬하게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같은 타입의 노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비슷하게 인베딩 시킬 거냐, 벡터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U라는 노드를 실수 D 다이멘셔널 벡터로 저렇게 이제 인베딩하는 저 함수 F를 찾는 것이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F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래디셔널하게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왜 나오게 됐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 인베딩을 찾느냐, 이런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PPT에 준비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 머신러닝 온 그래프라는 분야가 실제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뭐 매우 베이직한 논리지, 왜냐하면은 아직 그래프 뭐 자료 구조나 이런 것들에 익숙치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상에서 원래 기존에는 머신러닝 방법론 자체도 쓰지 않고 그냥 사람이 엔지니어링을 했다고 했잖아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걸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자동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기 시작한 GRL이라는 애는 이제 어떻게 머신러닝 방법론이 적용이 됐느냐. 그러고 나서 그 이상으로 복잡한 구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 GN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리고 GNN의 가장 초기 모델, 대표적인 예시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GCN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프 세이지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모델을 같이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 아마 오늘은 저 GRL 조금 하다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을 그래도 좀 보는 게 낫겠죠? 왜냐면 제가 무턱대고 여기다가 그래프 띄워서 수식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모티베이션이 생기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실제로 쓰이는 분야고, 혹시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 분야고 어느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조금 보는 게 여러분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조금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을 때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태스크를 이런 식의 타입으로 구분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노드 레벨, 그러니까 노드 자체를 이제 뭐 노드의 종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냐에 대한 노드 레벨 태스크.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 전체 그래프에서 저 서브 그래프를 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특정 노드랑 엣지를 정하면 걔를 이제 걔 수준에서 예측하는 걸 우리가 커뮤니티 레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엣지 레벨,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노드와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를 예측하는 엣지 레벨이 있고, 그리고 그래프 전체 상에서 보는 그래프 레벨의 프리딕션, 뭐 혹은 그래프 제너레이션, 에볼루션, 뭐 이런 그래프 레벨에서 진행되는 태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고, 뭐 서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거 하나를 전체 그래프라고 본다면 결국에 그래프 레벨 프리딕션이랑 비슷한 태스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노드, 엣지, 그래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봅니다. 이 세 개로 나눠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예시는 이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는 예시인데, 이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뭐 생물을 선택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아미노산의 어떤 서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 같은 경우 아미노산도 어쨌든 그러니까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걔 자체가 이제 서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단백질이 그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일반적인 아미노산 2D 서열로 이렇게 배열이 된다 해도 걔들이 꼬여요. 막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접히고 꼬이고 모양이 바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3D 스트럭처, 그러니까 저 프로틴의 3D 스트럭처를 결국에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프로틴 인터랙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결합으로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것도 결국에 꽃가루 알레르기 그 꽃가루 이 3D 모델 단백질이 결국에 우리의 그 수용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걔에 붙어서 결국에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3D 구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은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태스크인데, 최근에 이제 알파고를 만든 우리 딥마인드 모드 알죠? 이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알파폴드라는 모델이 근데 이 3D 프로틴 폴딩을 예측하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계를 한번 또 놀라게 했는데, 딥마인드가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 PPT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 그래프 결국에 방법론을 적용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결국에 각각의 노드들을 어떤 프로틴 스퀀스에서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생각하고, 걔들 사이의 어떤 연결성이나 뭐 이제 붙는 거, 이렇게 얘들이 접히면서 붙을 거 아니에요, 아미노산들끼리. 그런 것들을 이제 엣지로 표현을 하면 얘를 일종의 그래프처럼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그래프 상에서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돌려서 이렇게 걔들의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했다. 그랬더니 굉장히 상당한 퍼포먼스를 냈대요, 예측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틴 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노드 레벨에서 이렇게 그래프 방법론을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 그래프가 많이 적용되고 있던 쪽은 요 제가 아까 말했던 리코멘더 시스템,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유저들이나 아니면 물건 자체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구매하거나 반품하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인터랙션으로 생각해서 엣지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래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 아이템들, 그러니까 유저가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샀고 이런 아이템들을 반품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다음엔 어떤 아이템을 살까? 그럼 그걸 이제 추천해 주는 게 우리 추천 시스템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태스크도 이제 그래프 상에서 많이 적용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드러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태스크는 뭐냐면요, 어떤 이제 약물이나 이제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게 부작용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약국 가서 이 약이랑 이 약 같이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걔들을 같이 먹었을 때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않고 그래프 이 데이터로 만들어서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노드들을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약물이고 드러그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프로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저런 약물과 이제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약물과 약물 간의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 때, 결국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죠, 맞죠? 그러면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 저 링크가 실제로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결국 태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제 쟤를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 태스크가 돼서, 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름도 어려운 어쨌든 S랑 C로 시작하는 약이 있는데, 저 약을 같이 먹었을 때 지금 저 사이에 링크가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링크 자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브레이크 다운 오브 머슬 티슈, 그러니까 이 근육 조직이 파괴가 되는 이런 부작용이 실제로 저 사이에서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를 예측하는 태스크인 겁니다. 만약에 저 사이에 링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진짜 놀랍게도 실제로 이 10가지가 랭크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은 확률로 일어나겠다, 랭크를 매긴 건데, 실제로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그 상호작용인지 아니면은 존재 안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연구자들 10개를 일단 찾고 봤대요. 10개를 찾고 봤더니 5개가 실제로 증거 논문이 있는 애였다, 탑 10 중에. 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또 보인 어떤 예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있겠습니다. 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 증거 논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이나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약물 쪽에서 조금 더 보자면, 약물 자체를 아예 발견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원자 하나하나들과 그 사이에 케미컬 본드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본드가 생길 것이냐, 이제 화학결합이 생길 것이냐, 아니면 혹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태스크로 나누고 있는데, 그래프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몰큘들이 있을 때 걔들이 약물과 같이 이제 쓰일 수 있느냐, 기존의 약물들과 비슷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존재하는 이제 분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약물과 같은 성질을 나타낼 수 있게 변형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태스크를 이제 그래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그래프 제너레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이 신약 개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번에 새로 찾아보면서 좀 굉장히 놀랬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대요. 아예 물리 엔진 시뮬레이션을 그래프 데이터로 표현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에 이 각각의 노드들을 그 입자들, 그러니까 입자들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을 우리가 엣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런 분자들이 저렇게 있는 제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물리적으로 바뀔지를 그게 물리 엔진이잖아요. 결국에 그걸 구현하는 것들이 컴퓨터로, 그거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했대요, 얘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 에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에볼루션이라는 게 결국에 진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음 그래프에서 시작을 해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후에 바뀔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는 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 에볼루션 태스크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한 건 논문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인코더, 프로세서,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 프로세서 안에서 이제 그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를 이제 얘들이 모델링을 해서, 이제 얘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니셜 그래프에서 나중에 파이널 그래프로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결국에 그런 이제 태스크를 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태스크도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프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프 데이터를 실제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교수님이세요? 네? 네? 뭐라 교수님이냐고요? 아닙니다. 듣는 것 같아요. 네? 수업 하나 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진짜 완전 인트로덕션이죠. 그래서 어떤 예제들이 활용이 되냐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일단 그래프라는 게 어떤 애인지, 그리고 그래프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터미놀로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일단 크게 노드랑 엣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그림에서 초록색 점들을 하나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런 검은색 선을 엣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앞으로 제가 노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벌타이시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링크 엣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결국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그래프,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터미놀로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보통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이제 뽑아내는 피처가 노드별로는 디그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노드에 내가 엣지로 연결돼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네이버,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이웃이 총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결국에 노드 디그리라고 하는데, 저 지금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A라고 하는 저 빨간색 노드는 파란색으로 저렇게 돼 있는 애들이 총 이웃이 4개죠. 맞죠? 엣지로 연결돼 있는 애들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디그리라는 애를 보통 K라는 이제 저 노테이션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KA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에 어떤 한 그래프에서 디그리를 평균 내면 이제 그거를 그래프 전체의 정보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걔 같은 경우에는 지금 n분의 2 곱하기 그러니까 라지 n분의 2가 되는데, n이 노드 개수 그리고 2가 엣지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저렇게 되냐면 결국에 모든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낼 건데, 엣지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노드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각각 카운트할 때 두 번씩 카운트 된다. 네, 그래서 n분의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undirected일 때, 그러니까 엣지에 방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엣지에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드에서 저 노드로 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directed graph라고 하는데, 이 directed graph에서는 결국에 그 디그리가 딱 하나로 정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 연결돼 있긴 한데 서로 연결돼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in 디그리랑 out 디그리로 나눠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는 애가 몇 명이냐는 in 디그리인 거고,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애는 몇 명이냐가 out 디그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저 C라는 노드를 보면은 이제 C가 가리키고 있는 애는 지금 B죠, 맞죠? 그래서 out 디그리는 1이 되고, A랑 D가 지금 C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in 디그리는 2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전체 디그리는 그래서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쟤를 그 undirected한 애로 생각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결국에 이제 요렇게 디그리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이제 노드 수준의 어떤 피처를 뽑아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라고 하는 애들에서 사실 그 실제로 그래프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할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의 그래프가 저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이 이분 그래프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이분 그래프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노드를 U랑 V라는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U랑 V 사이에는 엣지가 있는데 U 내부적으로는 엣지가 하나도 없고 V 내부적으로는 엣지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디스팅트한 두 가지의 집합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라고 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왜 많이 쓰이냐면 뭐 아까 레코멘더 시스템도 흔히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게, 어쨌든 지금 그 레코멘더 시스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유저랑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이잖아요, 맞죠? 뭐 물론 유저 인터랙션, 아이템 인터랙션도 정의를 내리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거는 유저랑 아이템 사이에 이제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얘를 그러면은 아이템 그 집합으로 하나 나누고 유저 집합으로 하나 나오면 결국에 그 사이에 엣지들만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라고 한다. 근데 이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게 결국에 프로젝션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U 사이에 노드들 간의 엣지가 없지만, 얘를 프로젝션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1번이랑 2번은 A라고 하는 같은 V 상의 어떤 노드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그 두 사이에는 엣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선형 대수학에서 아예 어떤 평면상에 뭐 투영을 시킨다,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의 큰 그래프를 U라는 이제 노드 셋에 대해서 프로젝션 할 수도 있고, V라는 셋에 대해서 프로젝션 할 수도 있는데, 이제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면은 1번, 2번 A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어져 있고, 2번, 3번 A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어져 있는데, 3번이랑 5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V 이상의 노드가 없죠. 그러니까 3이랑 5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프로젝션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를 프로젝션 시키면 이제 얘를 어떤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다. 아이템 뭐 유저나 아이템 간에. 뭐 그래서 이런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얘를. 그래서 또 이제 사실 제일 뭐 많이 나올 법한 내용인데 사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우리 눈에 보기 편하게 저런 식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컴퓨터가 이해하려면은 수식적인 형태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맞죠. 그래서 제일 보통 많이 쓰는 게 어드전선시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방향성이 없는 저 다이렉티드 언다이렉티드 이제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연결돼 있으면은 이제 i, j 그 원소가 1이 되는 거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0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는 결국에 방향성이 없어서 1번, 2번 연결돼 있으면 2번, 1번도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aij라고 하는 인접 행렬이 결국에 시메트릭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어드전선시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디그리도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어떤 한 행을 기준으로 그 행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더하거나 열을 기준으로 열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하면 결국에 나랑 연결돼 있는 애가 몇 개냐로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시그마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레이티드랑 여기 그래프에서는 지금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엣지 그러니까 루프라고 하는데 셀프 루프 걔가 없으니까 대각선 성분은 무조건 다 0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향성이 있으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연결된다고 2번에서 1번으로 연결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시메트릭한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어드저선시 매트릭스 표현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약물이나 어떤 단백질 같은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연결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도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분자 사이에 사실 각도가 달라지면 다른 분자가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어드전시 매트릭스에서 나타낼 수 있는지 혹시 다른 표현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뒤에 나올 건데 이제 이게 연결돼 있다고 지금 연결돼 있으면 1, 연결 안 돼 있으면 0으로 바이너리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제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도로 연결돼 있다 하면은 1이 아니고 3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런 정보도 이렇게 아마 임베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통 인접행렬보다는 메모리 코스트가 너무 커서 보통 인접 리스트. 네. 이제 나올 거였어요. 역시. 많이 쓴다고 해서.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수준에서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얘 자체도 결국에 그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를 하는 것도 그래프를 이제 이 데이터 스트럭처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걔들이 뭐 동일한 노션 개념이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해할 때는 매트릭스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뭐 리스트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많이 리스트를 쓴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쓴다고 하는 표현은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래서 어드저선시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노드들이 한 100만 개 있는데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엣지는 한 10개밖에 없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0이 대부분이고 1은 진짜 몇 개씩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걔를 100만 곱하기 100만의 행렬로 저장하기에는 너무 얘가 비효율적이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0이 행렬상에 많이 있는 우리가 행렬을 스파스하다고 합니다. 희소하다고 해서 스팔스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런 이제 굉장히 라지 사이즈의 스팔스한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데는 얘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일종의 뭐라고 하면 되지? 일종의 해시 테이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드들의 인덱스가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 1, 2, 3, 4, 5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연결돼 있는 애들을 이름을 이제 그 해시 테이블에서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2 같은 경우에는 연결돼 있는 게 3, 4니까 걔로 이제 접근하면 그러니까 2라는 인덱스로 접근하면 3이랑 4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인접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2라는 노드 안에 2라는 노드랑 이제 인접해 있는 노드들이 총 몇 개냐를
저 인덱스 상에서 이제 접근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이제 뭐 비고 컴플렉시티로 표현하면 더 효율적이겠죠 얘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드저선시 리스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프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웨이트가 있는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엣지에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셀프 엣지가 있는 저런 애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럴 때는 인접 행렬의 대각선 성분이 무조건 0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리고 제가 아까 초기에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멀타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하나 1이랑 2라는 애 사이에 보통은 이제 엣지가 하나만 연결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할 텐데 얘는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애 같은 경우에 멀티 그래프라고 해서 우리가 1 혹은 0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2, 3 뭐 이런 무슨 어떤 뭐 정수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할 거에는 거의 대부분 undirected, unaided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방향성이 없고 일단 웨이트는 없는 그래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제 뭐 설명들을 계속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프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노션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좀 이해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부분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앞에 제가 얘기했던 이 피처를 뽑아내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방식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프 상에서 하는 머신러닝의 태스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노드 레벨, 링크 레벨, 그래프 레벨. 그래서 이 세 가지 각각에서 보통 어느 방식들이 활용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는 그 서브 트리도 있었는데 서브 트리는 서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서브 그래프 자체를 하나의 그냥 큰 그래프라고 본다면 사실 그래프 레벨이랑 동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언급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노드, 링크, 그래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노드, 링크, 그래프 세 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저 노드, 링크, 그래프라고 하는 저 정보들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을 수 있는 디다이멘셔널 벡터를 뽑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피처 벡터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우리가 실제 그래프 데이터에서 옵테인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저런 피처, 디다이멘셔널 벡터 피처를 뽑아내는 거고 그 뽑아낼 수 있는 그 요소들은 뭐 노드, 엣지, 뭐 노드들의 집합, 제가 뭐 서브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체 그래프에서 우리가 저런 벡터들을 뽑아낼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만약에 머신러닝이나 그 딥러닝 모델들을 짤 때는 어떤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그 목적 함수도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결국에 이 머신러닝 머신러닝 그래프라는 태스크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저 f라는 함수를 찾는 거예요. 결국 f라는 함수를 뭐 지금 여기는 d-다이멘셔널 이 생략이 돼 있는데 어쨌든 얘를 일종의 그러니까 수학적인 벡터로 결국에 이렇게 임베딩을 하는 거. 걔가 우리의 f라는 함수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노드 레벨부터 한번 볼게요. 네, 노드 레벨 피처는 결국에 이 노드라고 하는 애가 네트워크 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B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저기서 노드 피처를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지금 A는 점선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A, C, D라는 애랑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D 같은 경우는 B, C, E, H라는 애랑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걸 보면 결국에 노드 하나가 여러 개 이제 다른 노드들 중에 어디랑 연결이 돼 있고 어디랑 연결이 안 돼 있고 결국에 이런 스트럭처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 상에서 좀 유의미한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자체의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랑 이제 위치, 포지션을 이제 찾는 게 이 우리 노드 레벨 피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고 걔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트레디셔널한 웨이는 디그리, 센트럴리티, 클러스터링 코이피션트 그리고 그래프렛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하나 보면 디그리는 뭐 간단하죠. 저희 앞에서 진짜로 앞에서 봤던 그 디그리랑 똑같은 거예요. 정의 자체도 몇 개랑 연결돼 있냐, 몇 개의 노드랑 연결이 돼 있냐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단점은 그럼 뭘까요? 단점. 여기 제가 적혀 있긴 한데 모든 네이버링 노드들을 이퀄리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내가 BCEH 중에 나랑 더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노드가 있을 건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일단 연결돼 있으니까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동등한, 그러니까 기여를 하는 거죠. 저 디그리라는 피처에 대해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이런 피처들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디그리의 결국의 단점은 걔들 네이버, 그러니까 이온 노드들의 어떤 임포턴스나 이런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딱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 센트럴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노드 센트럴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내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냐까지 이제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센트럴리티의 이제 정의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개가 또 있는데 못한 것 같은데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보진 않을 거고 대충 어떤 느낌이냐만 보고 넘어가자면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왜 아이겐벡터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실제로 얘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그런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션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단 그 V라고 하는 노드 자체가 임포턴트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노드들도 그래프상에서 임포턴트 하다면은 나도 임포턴트 한 거다라고 뭐 일종의 리커시브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저 CV라고 하는 애가 V라는 노드의 센트럴리티를 나타내는 이제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쟤를 이제 람다라고 하는 저 이제 어떤 포지티브 컨스턴트로 이제 지금 다 노멀라이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 썸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기 노테이션에서 좀 이해하셔야 될 건 앞으로도 많이 쓸 건데 라지의 NV라고 하는 애가 내 주변 이웃 노드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라는 노드의 이웃을 모아놓은 집합을 라지 N으로 앞으로 많이 쓸 거고 그러고 이제 저 CV 같은 경우는 센트럴리티 이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의 센트럴리티를 전부 더해서 걔를 람다라는 이제 컨스턴트로 노멀라이징을 하는 걸 정의를 했는데 얘를 이제 저런 식의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어드저선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나랑 연결돼 있으면 1이고 연결 안 돼 있으면 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A라는 이제 인적 픽렬과 저 C라고 하는 이제 저 벡터를 곱하면은 결국에 나랑 연결돼 있는 애들은 어떤 값을 가질 거고 나랑 연결 안 돼 있는 애들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저 람다라는 애가 이제 곱해지는 거니까 얘를 이제 왼쪽 텀으로 넘기면 사실 우리가 얘를 이런 식의 수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AC는 람다 C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결국에 선형 대수학 시간에 배운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피니션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얘를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센트럴리티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 아이겐벡터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이 지금 뭐 페론 프로베니우스 티오리엄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얘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떤 이 페론 프로베니우스 티오리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A라는 n/n 행렬이 있는데 걔의 모든 원소가 양수면 이제 걔들의 모든 아이겐 밸류도 양수고 거기에 유일한 맥시멈 값이 존재를 한대요. 람다 맥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페론 프로베니우스 티오리엄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람다 맥스가 양수 값으로 유일하게 항상 모든 행렬에 대해서 보장이 돼요. 모든 원소 값이 양수라고 하면은 그래서 람다 맥스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 유일하게 그리고 걔에 대응되는 우리가 C 맥스라고 하는 저 아이겐 벡터를 이 각각의 노드들에 대해서 센트럴리티라고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게 뭔지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이용한 센트럴리티가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임포턴스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노드들 사이에 어떤 결국에 패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C 지금 보면은 C라는 노드랑 E라는 노드를 있는 이제 패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길을 말하는 건데 CDE로 갈 수도 있고 CBDE로 갈 수도 있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 패스가 존재하겠죠. 노드들 간에 두 개의 노드들 간에. 그 중에서 제일 짧은 패스,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패스에 내가 존재를 하면은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애들 사이를 내가 이어주고 있는 애니까 가장 최단 거리로 내가 그만큼 임포턴트하다라고 임포턴스를 그냥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CV라고 하는 저 그 V 노드에 대한 센트럴리티가 S랑 T랑 V랑 다 다른 노드인데 S랑 T 사이에 최단 이제 경로가 몇 개냐 분의 그 최단 경로들 중에 이제 내가 있는 게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CA, CB, 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두 노드들을 이제 있는 그 최단 거리 상에 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A 같은 애는 지금 보면 완전히 바깥쪽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랑 T라는 이제 저 노드들 사이에 이 최단 경로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A랑 B를 잇는 이제 최단 경로가 이제 A, C, B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 최단 경로 자체가 A랑 B를 잇는 최단 경로가 하나밖에 없죠. A, C, B 맞죠?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A, C, B 말고는 그거보다 더 길게 돌아서 가야 되죠. 그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최단 경로 중에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 그러니까 1분의 1이라서 1이고 A, D에서도 마찬가지고 A, E에서도 마찬가지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3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걸 우리가 Betweenness Centrality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Closeness Centrality는 뭐냐면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shortest pass로 정의를 하는 건데 이제 얘는 그 길이 그러니까 최단 경로의 길이라는 정보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저기 내 이제 U랑 V 사이에 이제 내 주변 이제 이웃 그 V 지금 보면은 그냥 예시로 바로 볼게요. A라는 저 노드에 대해서 closeness centrality는 이제 나랑 다른 노드들을 잇는 최단 경로가 보면 뭐 A는 C로 갈 때는 1, 뭐 그리고 A, C, D면 2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최단 경로의 길이를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거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값이 작다는 거는 이 값이 크다는 거는 분모가 작다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은 나랑 다른 노드들을 잇는 최단 경로가 그만큼 짧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그래프 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노드 센트럴리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뭐냐면요. 얘는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왜 표현이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V라고 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이 V라고 하는 값을 이제 저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 KV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이제 내 이웃 노드들의 개수예요. 그 그러니까 이웃 노드들의 개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웃 노드가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밑에서 4개라고 하면은 이제 그 4개의 4C2를 하면은 이제 걔들 사이에 전부 엣지 개수를 우리가 카운팅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웃 노드들 간에 이제 이어져 있는 엣지가 몇 개냐?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얘로 바로 밑에 있는 얘로 보시면 저 V라고 하는 노드에 연결돼 있는 엣지가 총 4개예요. 저 주변에 빨간색이. 근데 이제 저 빨간색 끼리 그러면은 연결돼 있는 게 몇 개냐라고 봤더니 저 사각형 있고 그리고 저렇게 중간에 이렇게 대각선 2개 있으니까 저 4개가 전부 다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건데
얘가 왜 유의미하냐면 이제 나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그만큼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 나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임포턴스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정의를 해서 어떤 노드들 간의 스트럭처를 이제 이해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드 레벨 피처에서 이제 이거 하면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노드 레벨 피처에서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애였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쟤는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0.5인인데 지금 총 6개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냐면 노드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렇죠? 노드가 4개가 있는데 얘가 결국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총 6개 중에 실제로 연결돼 있는 게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이죠. 맞죠? 그래서 6분의 3이라서 0.5인 거예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네.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내가 V라고 하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노드가 이렇게 내 이웃들이랑은 당연히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이웃의 정의 자체가 그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얘랑 얘에 대해서 내가 얘랑 연결이 돼 있는데 얘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결국에 뭐 물론 시각적인 의미긴 하지만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얘가 항상. 맞죠? 얘랑 연결돼 있으면 이런 삼각형을 그리고 얘랑 연결돼 있으면 이런 삼각형을 그리고, 맞죠? 그래서 실제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옵저베이션을 해보면 뭐 이고 네트워크라는 말이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뭐 일종의 부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 그래프에서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를 결국에 이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디글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디글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나랑 이제 얘랑 이제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있는 거고 연결 안 돼 있으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일종의 선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얘는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면 나 주위에 3개의 노드가 있는데 걔를 잇는 사각형은 없을까? 그리고 내 주변에 4개의 노드가 있는데 걔랑 연결되어 있는 5개의 오각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래플렛이라고 합니다. 그래플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 예시는 이제 이 서브 그래프들을 이제 보는 건데, 이제 논 아이소모픽하다고 하는 건 뭔 의미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모양이면 그냥 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 노드 그래플렛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 노드가 2개 있다는 거는 연결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딱 하나밖에 없고, 지금 루티드라고 돼 있는 건 저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 얘도 위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얘로 보나 돌리면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 하나에 대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위에만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붙어 있는 게 그래프렛의 어떤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색깔로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색인 애랑 흰색인 애는 결국에 똑같은 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노드 그래서 그래프렛은 총 이제 3가지의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연장돼 있는 애는 지금 보면 얘는 흰색으로 돼 있고 얘는 검은색으로 돼 있죠. 얘랑 얘는 결국에 똑같아요. 왜냐하면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얘만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모양은 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저 삼각형은 결국에 돌리면 다 똑같죠. 꼭지점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래서 저렇게 하나만 숫자가 정의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쭉 정의를 한 거예요. 2개, 그러니까 노드가 2개인 서브그래프, 3개인 서브그래프, 4개인 서브그래프, 5개인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종류가 막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5 노드까지는 총 73개의 그래플렛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넘버링이 0부터 72까지로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얘를 피처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피처로 가져온 벡터를 우리가 그래플렛 디그리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미리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 디그리라고 하는 애는 그 어떤 이 그래플렛에서 이제 노드가 2개인 이제 그래플렛을 찾은 거죠, 맞죠? 그리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는 노드가 3개인 그래플렛을 찾은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내 그래프 안에서. 그러면 걔를 이제 일반화 시켜서 그 안에서 사각형을 찾고 오각형을 찾고 한 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그래플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그래플렛이 총 몇 개냐? 우리가 세는 걸 이 그래플렛 디그리 벡터 GDV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보면 뭐 지금 저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저 그래플렛의 리스트가 A, B, C, D 저렇게 4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 각각에 해당되는 저 이제 부분 그래프가 내 실제 그래프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진짜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이제 V라는 저 빨간색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는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냐라고 봤더니 얘로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죠. 맞죠? 그래서 두 개. 그리고 B라는 애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각형 이렇게 하나 있죠. 그래서 한 개. C라는 애는 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얘 하나 카운트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얘랑 얘가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케이스에 들어간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없다, 케이스가.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제 이 끝에 실제로 여기서 끝에 들어가는 애를 말하는 건데 요렇게랑 요렇게가 있죠, 맞죠? 여기 끝에 들어가는 애가. 그래서 벡터가 2, 1, 0, 2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앞에서 우리가 봤던 73개의 서브그래프에 대해서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73디멘전 벡터가 나오겠죠,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벡터를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꽤 괜찮은 이제 그 어떤 이 노드들 간의 스트럭처를 설명하는 그래프 이제 벡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피처 벡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기 전에 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홉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쓸 용어인데, 홉이라는 게 결국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그 그래플렛 피처 벡터가 distance of four hops의 interconnectivity까지 우리가 캡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총 저희가 오각형까지 봤죠. 그러니까 5개의 노드가 있는 애까지 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면 총 4번의 엣지를 거쳐서 얘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노드로 가는 데까지 몇 번의 노드를 거쳤냐, 이걸 보통 홉이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그리라고 하는 애는 그렇기 때문에 원홉 피처인 거죠. 왜냐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한 칸 옆에 있는 애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원홉 피처라고 하고, 그래플렛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4개까지 떨어져 있는 애들을 볼 수 있으니까 포홉 피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홉이라는 용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는 노드 레벨 피처를 노드 레벨 피처를 학습하고 있고, 저 V라는 애를 그래프렛의 개수로 카운트해서 인베딩을 시키면 그 73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인베딩 될 수 있고. 네, 그 맞는데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노드 레벨에서 피처 벡터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벡터는 결국에 내 그래프에서 하나하나의 노드마다 다 존재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피처들을 뽑아내고 있는 건데, 노드 레벨에서. 그래플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각각의 노드 하나하나마다 이제 73디멘전의 벡터가 생기는 거죠, 하나하나마다.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기고, 맞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도 하나 생기고. 네. 그러면 저 벡터는 그냥 10, 10, 10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종의 원하는 여기서는 원핫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모양의 그래플렛이 몇 개인지 카운트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일 수도 있죠. 얘는 이제 원핫이 아니고, 뭐 아까 말했던 디그리 같은 애는 원핫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나랑 연결돼 있는 애가 이제 1 혹은 0으로 지금은 우리가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unweighted 그래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네. 그럼 꼭 5개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컴퓨테이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5개, 그러니까 우리가 6개까지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육각형까지 표현을 했다 하면 더 이제 많은 이제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를 결국 예측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5개 했을 때 73개면 뭐 6개 하면 한 200개 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도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사실 이제 요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사실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뭐 이거를 미리 연구하시던 사이언티스트들이 트레이드 오프로서 찾은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지금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게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8시 8분인데 원래 저희가 몇 시까지죠? 8시 반까지. 8시 반까지요? 그럼 일단 8시 반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 레벨 피처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링크 레벨, 엣지 레벨에서 피처를 똑같이 뽑아낼 겁니다. 이제 피처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링크들이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 링크들이 있는데 이런 링크가 있냐 없냐를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결국에 그래프 데이터를 받아도 걔가 이제 얘랑 링크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누락된 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랑 실제로 링크가 돼 있을까? 그런 얘 사이의 링크를 프리딕션 하는 거죠. 아니면 뭐 혹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래프 에볼루션 같은 태스크에서는 그래프가 계속 시간마다 바뀌는데 얘 사이에 갑자기 링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링크 레벨에서 이제 존재하는 이 링크들을 가지고 결국 피처를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링크 레벨 피처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페어 오브 노드, 그러니까 노드 두 개의 쌍에서 우리가 그 피처가 정의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냐를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방법론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라는 노드가 있고 y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x, y 노드 상의 페어에 대해서 어떤 cxy라고 하는 일종의 스코어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코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스코어가 x랑 y 사이의 공통 이웃의 개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걔를 가지고 우리가 이 xy 페어를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렬을 시켜서 뭐 탑 10, 뭐 예를 들어서 10개만 뽑을 거다 하면 탑 10이 이제 새롭게 생길 링크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크게 어떤 종류가 있냐면 어떤 이제 노드와 노드 간의 거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디스턴스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노드랑 노드 간에 이웃이 얼마나 겹치냐를 얘기하는 로컬 네이버후드 오버랩이랑 글로벌 네이버후드 오버랩이 있는데 로컬과 글로벌의 차이는 이제 어떤 건지 조금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들을 먼저 보면은 이제 결국에 디스턴스 베이스라는 거는 실제로 두 개의 노드 간의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B랑 H라는 이제 노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노드 간의 최단 거리가 BDH죠. 맞죠? 그러면은 걔는 그 shortest path distance를 2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피처를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두 개의 노드에 대해서. 두 개의 노드에 대해서 피처를 뽑아내는데 그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네이버후드 오버랩, 그러니까 B라는 애랑 H라는 애랑 단순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그러니까 B에도 연결돼 있고 H에도 연결돼 있는 애들이 많으면은 사실 얘랑 얘는 굉장히 어떤 비슷한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노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로 돼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이 세 개는 다 두 노드 사이의 디스턴스가 2예요, shortest distance가. 근데 B랑 H는 지금 쉐어하고 있는 이웃이 두 개인데 B랑 E랑 A, B는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얘를 근데 그 세 개를 똑같은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버렸죠, 맞죠? 그냥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정보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로컬 네이버후드 오버랩, 글로벌 네이버후드 오버랩이라고 하는 피처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컬 네이버후드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일종의 큰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V1이라고 하는 노드랑 V2라고 하는 노드 사이에 내가 쉐어하고 있는 노드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피처인데, 그러니까 걔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커먼 네이버라고 그냥 한 거는 진짜 실제 개수. 나랑 이제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노드에 대해서 이웃된 노드가 이제 C 한 개니까 얘는 이제 C는 1이다. 그냥 진짜 실제로 제일 심플하게 정의한 거고, 저기 나와 있는 자칼스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합집합한 거를 교집합한 걸로 나눠줘. 그러니까 이게 A랑 B랑 이웃 노드가 이제 엄청 많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전체 합집합한 것 중에 실제로 겹치는 거를 구한 거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으로 같일 때니까. 그래서 걔를 자칼스 코에피션트라고 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다믹 아더 인덱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보면은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V1이랑 V2랑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식적 노테이션 자체가 V1이라는 노드의 이웃이랑 V2라는 노드의 이웃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이웃이라는 거죠. 실제로 shared 그러니까 네이버링 노드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그 노드들의 디그리 값을 로그해서 인버스를 했네요. 굉장히 복잡하게 정의를 했는데 굳이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어쨌든 로컬하게, 그러니까 두 개의 노드가 있을 때 얘의 이웃 노드랑 얘의 이웃 노드가 얼마나 겹치냐를 정의하는 방식인 거고, 일종의. 근데 로컬 네이버후드 오버랩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두 개의 이웃 노드가 아예 없으면 그냥 제로가 된다는 거죠. 어떤 값이든. 지금 여기 있는 값이든 여기 있는 값이든, 그러니까 얘는 뭐 지금 좀 이상한 거 같으니까 빼고 얘랑 얘에 대해서 둘 다 0이 나오잖아요, 맞죠? 어쨌든 교집합의 원소 개수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A랑 E에 대해서 우리가 봤더니 0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A랑 E가 생각보다 꽤 비슷한 관계에 있을 법도 한 게, 내가 지금 얘 A의 이웃인 C랑 E의 이웃인 D가 굉장히 다른 노드들과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사실 얘랑 얘 사이에 링크가 생길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근데 그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점 자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로컬에서 이제 전체 그래프를 어느 정도 보겠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로벌 네이버후드 오버랩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방식이 카치 인덱스라고 하는 애예요. 카치 인덱스라고 하는 애는 이제 두 개의 노드 쌍 간에 이제 모든 패스를 구해서 그 모든 패스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좀 말이 꼬였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노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노드에 대한 패스들을 이제 전부 구하는 거예요. 몇 개 있는지. 네. 근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이제 어드저선시 매트릭스를 거듭 제곱을 하는 겁니다. 왜 거듭 제곱을 하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드저선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 있으면 1, 연결이 안 돼 있으면 0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A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는 이제 어떤 P라고 하는 이제 매트릭스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이제 U랑 V라는 이제 이 노드들 사이에 총 패스의 개수가 몇 개 있냐를 이제 우리가 P라는 매트릭스로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K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덱스는 길이가 몇 개냐, 길이가 몇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A가 있고요. A가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P라고 하는 애요. P라고 하는 매트릭스인데 이 P라고 하는 매트릭스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노테이션은 길이가 몇이냐? 길이가 몇. 그러니까 그 U랑 V라는 노드 사이를 잇는 이 패스가 이 L이라는 길이를 가지는 패스가 총 몇 개냐를 우리가 지금 그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A라고 하는 애가 뭐 이런 이거 말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1과 0의 값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결돼 있으면 1이고 연결 안 돼 있으면 0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연결이 돼 있다는 건 뭐예요? 길이 1짜리 패스를 하나 갖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에 P1이라는 매트릭스는 A랑 같은 거 이해되죠? 이것까지는 이해되시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어쨌든 그러면 A를 통해서 이제 길이가 1인 패스의 총 개수를 우리가 구했어요. 각각 노드 두 개의 쌍에 대해서. 그러면은 길이가 2는 애는 어떻게 구할 거냐 봤더니 걔를 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할 때 노드 이 1행이라고 하는 거에 결국에 1,1, 1,2, 1,3, 1,4라고 하는 건 2랑 연결돼 있고 4랑 연결돼 있으니까 네이버들이 이렇게 다 각각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의 네이버들에 대해서 그 행에서 지금 곱해진 이 행이랑 대응돼서 곱해지는 열이 이거죠, 맞죠? 얘를 살펴보시면 이제 이 네이버에서 이제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 네이버에서 이제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 뭐라 설명해야 될까? 저거를 그냥 이게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거긴 한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자, 지금 각각의 행이랑 열이 원소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노드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노드에 대해서 2번 노드랑 4번 노드랑 연결이 돼 있는데 1번 노드랑 2번 노드를 연결하는 이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1번 노드랑 2번 노드를 곱하는 꼴이 되죠. 맞죠? 1번 노드 행이랑 2번 노드 열을 곱하면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패스의 개수가 나오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1번 노드의 이웃이 이렇게 2번이랑 4번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2번에 대해서 이제 다시 2번에서 갈 수 있는 다른 패스들 이 총 몇 개냐? 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의 정보는 지금 지금 01, 01, 1, 0, 0, 1, 0, 0, 0, 1, 1, 1 컴퓨터 구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얘 자체는 1번 노드의 이제 정보죠. 맞죠? 1번 뭐 1, 2, 3, 4라고 하면은 이제 1번이 2번이랑 연결돼 있고 2번이 4번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맞죠? 이거에 대한 정보인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데 길이가 2인 패스의 개수가 총 몇 개냐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일단 이제 그 1번 노드에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걸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2번 노드에서 어떤 걸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길이가 2인 거겠죠. 맞죠?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1번 노드에서 지금 연결돼 있는 애가 2번이랑 4번이에요. 맞죠? 2번이랑 4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근데 2번 이 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2번 노드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맞죠? 2번은 지금 1번이랑 4번에 연결이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지금 얘에 대해서 얘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은 1이 되는 거고 얘에 대해서 얘랑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은 1이 되는 거죠. 맞죠? 결국에 두 개가 공통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만 곱해서 0인 값이 아니고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P2라고 하는 값이 A 제곱이라는 것과 결국에 동일해진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PL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A의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뭐 자세한 증명은 아니긴 한데 대충 기납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치 인덱스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냐면
이제 이 V1과 V2라는 이제 어떤 두 개의 노드 간의 패스 길이가 L인 패스들의 개수를 이제 총 나타내는 게 결국에 A의 L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해했죠 방금? 그거 각각에 대해서 이 베타라고 하는 애는 일종의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관계성이 막 높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인공지능 할 때 뭐 이제 막 강화학습 할 때 디스카운트 막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 0과 1 사이라는 이 베타라는 값을 얘한테 곱해줘서 그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디스카운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걔를 이제 깎아서 얘를 통해서 뭐 컨버지 하는 걸 이제 컨버지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베타라는 값을 곱하는 거고 그래서 걔에 대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를 해주는데 근데 웃긴 게 얘가 수렴해요. 한 값수 여기 밑에 나오는 값수 이걸로 수렴해요 얘가.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이해가 사실 바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세하게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이거 제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충 어떤 느낌이냐고 어떤 느낌인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좀 이제 좀 수학적으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보면 S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베타 I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얘는 결국에 뭐예요? 얘는 얘인 거는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i가 0일 때면 얘가 이제 1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만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a의 0승이라는 게 결국에 i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실수든 0승하면 1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얘가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일종의 기하급수인 거죠, 그러니까 기하급수. 왜냐하면은 이제 보시면 우리 이게 고등학교 때 뭐 그 수열과 급수 할 때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무한 등비급수라고 하는 게 사실 부분합의 극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뭐 예를 들어서 A, I 이거라고 치면은 이제 얘는 결국에 이제 뭐 I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시그마 i는 0부터 무한대까지 AI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인 거잖아요, 맞죠? 원래 보통 이렇게 정의해요,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저도 찾아보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등비급수라고 하는 그 급수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렇게 부분합에 그러니까 이게 부분합인 거죠. 그러니까 n번째 한 가지의 이제 합만 구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걔를 부분합이라고 하고 그 부분합의 극한으로 결국에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 행렬에 대한 그러면은 이제 이 급수 이런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이 뭐냐면 수렴하는 조건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수렴하는 조건이 이 A라는 행렬의 모든 아이겐밸류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한대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등비급수랑 비슷한 거죠. 우리 등비급수 할 때 1-r분의 a 해가지고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수렴을 해서 사실 이런 값으로 수렴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 값이 왜 저걸로 수렴하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얘 자체가 결국에 베타 i ai라고는 돼 있지만 이건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베타 a라는 애 아마 아이겐밸류가 1보다 작나 봐요. 그래서 아마 저 값이 저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왠지는 잘 모릅니다. 네.
수학과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카츠 인덱스라고 하는 애라서 좀 갑자기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의미가 좀 갑자기 퇴색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얘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제 글로벌 네이버후드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그 앞에서 보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이제 로컬한 이제 이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더니 이제 실제로 정보 그 두 개의 링크가 그러니까 두 개의 노드가 연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 두 개의 공통된 이웃이 없으면 우리가 걔를 아예 고려도 안 해버리는 식으로 이제 정의가 돼버렸으니까 걔를 막기 위해서 한 번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n 번만 가도 찾을 수 있다면 그 두 개도 꽤 연관이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글로벌하게 보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총 이제 그러니까 모든 길이의 패스에 대해서 저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값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게 수렴을 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 값을 구하면 우리가 일종의 어떤 이제 링크 레벨 피처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의의고 왜 수렴하는지는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그럼 로컬 네이버는 안 쓰는 건가요?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의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보시면 아예 수식적으로 전부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이제 아니 이걸 언제까지 이딴 노가다를 하고 있냐에 빡쳐서 걔를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할까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처를 네트워크가 찾아준다는 거죠? 네? 이런 피처들을 이런 피처들을 자동으로 어떻게 찾을 거냐. 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생노가다가 있었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 우리가 아무리 자동화 시켜서 한다 해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다 모델이 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앞에 넣은 거고 사실 이걸 쓰진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얘는 나름 쓸만할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이제 행렬에 대해서 상수값을 곱하고 빼서 그렇게 생각보다 컴퓨테이션이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뭐 행렬끼리 곱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것 같은 게 원래였으면은 행렬을 L번 거듭 제곱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 시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행렬을 멀티플리케이션 한다는 게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연산인 거잖아요. 그게 딥러닝의 사실 어떤 중요한 태스크이기도 하고 결국에.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더한 값이 A의 1승과 연관된 값으로 딱 수렴했다는 게 사실 좀 신기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값만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걔를 유의미한 인덱스로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게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어쨌든 나오고 나서는 GNN 기반으로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아마 지금은 안 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방식도 있다 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원리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뒤에 뭐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진짜 간단하게만 보면 그래프 레벨 피처를 일단 볼 거고요. 아마 이런 거 볼 거고 이 WL 커널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해서 이걸 좀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럼 머신러닝 방식이 어떻게 적용됐냐 그 이걸 할 때 그래서 뭐 어떤 아키텍처들이 있는지 인코더, 디코더 막 뭐 랜덤 워크 막 이런 거 하고 노드 투 100이라는 애도 있어요. 네. 워드 투 100 짝퉁 느낌인데 어쨌든 저런 애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노가다로 계산해서 했던 애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게 할 거냐 방법론 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애도 머신러닝의 서브셋인 거잖아요. 부분 지파인 거죠. 그래서 걔들을 어떻게 이제 그렇게 딥러닝 형식처럼 만들었냐가 일종의 GNN인 거죠. 그래서 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막 래프 세이지다 막 주 안에 끝낼 수 있나요? 제가 좀 줄여서 오겠습니다. 그냥 하는 김에 그 이번에 그래프 트랜스폼까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제대로 하는 김에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프 그거 트랜스포머요? 지상이 한번 읽어봐. 지상이가 그거 하는 것도 우리가 정규 강의로 만들자.
네, 사실 내용이 많죠. 왜냐하면은 스탠포드에서도 정규 강의로 따로 분류돼 있는 거면 사실 엄청 많은 거고, 사실 제가 1강부터 7강을 130페이지로 줄여온 거예요. 제가 다 보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최대한 일단 다음 시간에 컴팩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앉으세요. 뭐 말할 거 있어? 너 나. 너 먼저. 그다음 혹시 유니디 톤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공지방에 좀 올라왔었을 텐데. 못 들어보신 분. 유니디 톤. 다 들어보셨나 보네. 저희가 유니디가 지금 혹시 작년에 참가해 보신 분 있나요? 유니디? 없구나. 유니디가 데이터 톤하고 해커톤도 있고 데이터 톤도 있고 두 트랙으로 따로 될 거예요. 지금 언제 되냐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게 토요일부터 일요일 1박 2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코에서도 지금 참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팀 리더들끼리 따로 팀 리더들끼리 팀을 결성해서 나가고 나머지 일반 학회원 분들도 따로 여기서 만약 나갈 의사 있으시면 팀을 결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팀 빌딩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카톡으로 일반 수요 조사를 받을 건데 팀은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나눌 거예요. 팀 리더 팀 따로, 왜냐면 주니어분들 따로.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거를 해봤었는데 작년에는 진짜 쉬웠어요. 데이터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분류하는 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2도 이미지 분류하는 파이프라인 연습하고 계시는데 그거 잘만 하면 하실 수 있으니까 참가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거 하면서 파이프라인 경험을 했었는데 여기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챌린지 그렇게 많이 빡센 편은 아니니까 참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 카카오톡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오늘 끝나고 투표 올릴게요. 그래서 이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끼리 저희가 팀빌딩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 세미나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매 세미나마다. 근데 리뷰나 질문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따온 거는 이 페이지인데, 여기가 고려대 DSBA 저기 문과 쪽 딥러닝 머신러닝 쪽 연구실인데, 거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렇게 각자 댓글을 달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이 정도 분량으로 리뷰나 질문 해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강의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리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건데, 일단 노션 페이지에다 그냥 댓글 다는 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금 노션 개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 아마 초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해결이 돼서. 그래서 노션 페이지를 이용할 생각이고, 오픈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강의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네,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휴회기간 공지인데 캘린더 켜도 되나? 괜찮아? 네 거? 어딨어? 이거? 오, 바쁘시네요 성찬님. 30일. 그래서 저희가 다 일상이요. 내 일상이 공개되어 버렸다. 사진 찍으셔도 돼요. 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정기 세미나랑 팀 이거 하고, 팀은 뭐 사실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정기 세미나는 14, 21일 시험 기간이죠. 휴회고, 다음에 28일은 정기 고연전 필승 전승 압승 휴회하셨으니 다들 가세요. 그래서 3번
3번 저희 아마 휴회 예정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 땡기는 거 좀 오버하고 좀 날짜 한번 잡아서 할까로 생각을 중인데 아직 논의가 덜 된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 일정 녹화본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 2주는 아무튼 금요일은 없어요. 고현정 가야죠. 3년 만에 하는데. 네. 그래서 노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날은 안 할 거고 다른 날에 하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세 날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할까요? 뭐를? 아니 지금 첫 시간 했잖아요. 좀 약간 좀 너무 클래식한 것까지 하나 싶어서 GNN을 바로 보시고 싶으면 그렇게 준비해 올 수 있거든요. 어떤 쪽으로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GNN이 나오기까지 일종의 그냥 발전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이제 좀 GNN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만 하고 GNN을 하고 마치지 아니면 그냥 이런 플로우로 계속 가는 게 좋은지 저는 제일과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런 클래시컬한 방법들 그냥 아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 리뷰 시스템 오픈하면 거기다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한 2-3일 내로 오픈해서 이 강의부터 달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예. 없으시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팀 노션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팀별로 노션 초대해가지고 이제 링크 말고 각자 노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 가끔 팀장님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이번 학기의 말에 이제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다른 동아리 네이버에서 다른 동아리 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학기 말에 이제 외부에다가 우리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컨퍼런스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기획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거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활동을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가 그 학기 말 정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학기 동안 했던 활동들을 싹 다 모아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지금 시니어들끼리 하고 있는 챌린지도 사실 따로 있어요.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거랑 이제 뭐 지금 유니디톤 이런 것들 싹 다 모아서 성과들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아리가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홍보도 하는 시간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제 좀 더 이제 심화된 내용들을 할 수 있게 연구실이나 이런 데다가도 우리가 이런 걸 했으니까 했고 성과를 보여주면 우리랑 일하자, 좋은 게 돈 좀 나올 수 줘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그래픽카드 좀 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설문조사 아까 올렸었는데 민성이랑 지원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 누나 노션 이메일 그 카톡 그 공지에 댓글에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 누나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 저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이쿠 4회차 정기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어야지.